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8억 4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시행이 보류됐다가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부동산 제도 중에 하나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지요. 국토부가 서울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20곳을 대상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대강 계산을 해봤는데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 7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은 8억 4천만 원까지 내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8억 4천만 원이면 뭐 웬만한 아파트 값보다도 더 비싼 금액인데요. 자, 이 돈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을까 좀 살펴봤더니 재건축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재건축 때문에 오른 금액의 절반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의 평균 상승률보다 바로 그 재건축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을 때 그 더 많이 오른 상승분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 50%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억 원을 부담금으로 내는 집은 그 동네 다른 아파트보다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최소한 16억 원 이상 더 올랐다는 뜻인데요. 재건축 부담금 내려면 참 부담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재건축 아파트 값이 정말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올랐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뉴스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보험들 다들 가입하고 계시죠? 보험료를 조금 더 내거나 조금 덜 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재테크 시간에 이 문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요즘 지방분권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지방분권화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이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 오랜만에 경제 콘서트를 준비 중입니다. 시간은 다음 주 토요일, 얼마 안 남았네요. 2월 3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3시부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 세 분은 모시고 올해 2018년의 자산시장 흐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콘서트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 홈페이지 경제 콘서트 신청란을 만들어 뒀습니다. 참가 신청을 거기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 1월 22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아침에 나온 경제 뉴스를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계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은 네. 이제 정부가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뉴스가 있네요. 예. 은행들의 이제 건전성을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정부도 하지만 뭐 글로벌하게 은행들은 이제 건전성 지표라는 게 있어서 BIS 비율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은 항상 건전성을 유지해라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런 비율에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어떤 위험도를 조금 높여서 가계대출을 좀 잡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얘기는 꼭 부동산 시장만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은행들이 그냥 손쉽게 주택담보대출만 하지 말고 기업 쪽에 좀 대출 좀 해줘라. 어려운 기업들에 대출하고 앞으로 좀 생산성이 많은 곳에 대출이 좀 흘러갈 수 있도록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요. 방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가 60%를 초과하는 걸 이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 BIS 비율 산정 시에 위험 가중치를 지금은 35에서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걸 70% 정도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뭐 가계대출하면 위험도가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위험도가 올라가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기 자본을 더 넣어야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러면 가계대출 많이 해주면 우리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대율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예금하고 대출의 비중을 이렇게
서로 나눠서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예금을 많이 받았고 대출은 예금을 받아서 얼마나 해줬는지를 보는 비율이 있는데 이 예대율 산정에 있어서도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은 불이익을 좀 받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대율에 지금까지는 뭐 가중치라는 게 가계하고 기업대출하고 사실 가중치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위험 가중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대출, 그러니까 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주겠다라는 거고요. 가계대출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115 정도로 위험도를 이제 가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은행은 또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100%로 예대율을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은행에서 예금을 1을 받았으면 대출도 1 정도까지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이상이 돼버리면 예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하게 되면 이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가계 쪽에다가 예대율을 그 위험도를 높이게 된다라고 하면 저축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예금 같은 걸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예금 받은 만큼만 대출해 주라 이런 법이 있는데 예. 은행들은 장사하려면 대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대출을 많이 하고 싶은데 가계대출은 100만큼 했으면 넌 115 한 거야 라고 간주를 해주겠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기업대출은 100만큼 했으면 85만 한 걸로 간주하는 거니까 기업대출은 하면 할수록 생각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고 가계대출은 해놓고도 금방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렇습니다. 왜 이런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대출 좀 많이 해주라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택시장은 잡으려고 정부가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네. 주택시장이 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건 좀 제어를 하고 싶어하는 게 정부 입장이고 네. 경기가 그리고 급하게 안 좋아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가계대출 쪽이거든요. 근데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또 주택 관련 대출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택 관련 대출을 좀 줄이려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가계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위험도를 조금 가산해서 보겠다. 대출 조이겠다는 그런 걸로 정책이네요. 뭐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시 기업 대출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기업들한테 대출 안 해준 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금을 회수하기가 이자를 받고 자금을 회수하는 게 위험도가 가계대출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은행들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한 자산으로 가계대출을 보고 있거든요. 기업들은 한번 사고가 나면 금액도 크지만 아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생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어려운 기업들에 대출하는 걸 기업들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꺼리게 돼 있죠. 너무 안전적인 쪽에만 이제 대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쪽을 조이고 이쪽을 좀 열어주면 가게에서 기업 쪽으로 돈이 좀 흘러들지 않겠냐라는 구상인데 도리어 가게만 줄고 기업으로 아예 돈을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안을 더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하면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것과 기업 대출을 할 때 위험도를 많이 줄여주겠다라는 것들이 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워크아웃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살아나도록 하는 제도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워크아웃 이 신청되고 받아들여지면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은행들이 이 부분도 지금 거의 대출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기업에 대출을 하게 되면 이걸 자산 건전성 분류라고 하는데요. 고정이하 여신이라 그래서 부실 채권 비슷하게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고정이하 여신으로 안 보도록 하겠다. 뭐 이런 규정도 지금 넣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증권회사나 이런 곳에서 벤처기업들의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뭐 신용대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플러스를 주겠다. 뭐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래도 안 떼어야 되는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주택담보대출에서 떼이지는 않잖아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뭐 1억 돈 빌려줬어도 실제로 집 가치는 한 1억 5천 이상은 되는 집들한테 빌려주니까 안전한데 기업들한테 빌려줬다가는 항상 무슨 일 생기니까요. 큰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3분의 1이 이자도 못 갚고 계속되고 있고 그거의 절반은 10년째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네. 이거 빌려주기도 어려울 것 같고 현장에서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취지는 어떤 건지 이해는 되네요. 그래서 은행 쪽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위험자산, 그러니까 뭐 워크아웃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돈을 많이 줘라라고 강요를 해도 사실상 은행은 하기 힘든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도리어 아까 뒤에 얘기했던 증권사라든지 이런 곳은 모험 자본에 투자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런 기업에 더 투자하고 위험 자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열어주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거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적용되면 바로 은행 가면 대출 받기가 좀 어려워지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일단은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은행들은 수익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을 좀 안전적인 자산 쪽으로 대출을 많이 늘리던 상황에서 기업 쪽으로 대출을 좀 해줘야 되고 더군다나 예대율 조정을 하게 되면 예적금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도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한시적으로 갑자기 같은 은행들 여러 은행들이 예적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자산 쪽으로 좀 많이 자금이 흘러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아무튼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좀 오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 대출이든 신규 대출이든. 예적금 금리도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어 그게 보입니다. 오르면, 경쟁을 하게 되니까요. 그게 오르면 예. 은행들의 조달 원가가 올라가고 기존 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게 은행들의 조달 원가가 올라가면 그게 같이 올라가는 코픽스가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존 대출,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율도 올라가겠죠.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예상액을 계산해서 공개했는데 네. 이거는 각자 알아서 내면 되는 건데 왜 정부가 이거를 계산해 줬을까? 이것도 궁금하긴 하더군요. 시장에 일종의 경고 사인을 한 번 더 보낸 거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요. 가져갑니다. 내야 됩니다. 이거 뭐 예. 집값 오르는 거 대부분 다 토해내니까 조심하세요. 이 말 하려는 거죠. 예, 지난주에 뭐 전해드린 뉴스 중에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과 관련돼서. 네. 그래서 재건축 허용하는 연수를 10년 정도 더 늘려서 30년에서 40년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안전진단과 관련돼서도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주말 사이에 올해부터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재건축 시장에 시행이 되는데 이거 국토부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8억 원이 넘는 환수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 이제 경고 사인을 보낸 거죠. 그러니 재건축 시장에 들어와 봐야 이 이익 낸 거에 대부분 세금으로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뛰어들지 말아라. 일종의 이런 경고 사인을 보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부동산이 워낙 세금이 많아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반 이상 세금 내야 되니까 차액에 그거 내고 나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는 없는 시장인 건 맞는데 네. 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사놓으면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대출을 가득 혹은 전세를 끼고 내 돈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금으로 많이 내더라도 내가 넣은 돈 대비 투자 수익 생각하면 야, 이런 데는 역시 없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그래서 되는.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몰린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하필 왜 이런 데가 궁금한지 몰라도 8억 4천만 원의 부담금을 내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고 이 말은 재건축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다 그냥 오른 건 빼는 거니까요. 네네. 재건축했기 때문에 오른 즉 다른 동네보다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16억 원이나 더 오른 이런 아파트가 8억 4천만 원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여기가? 국토부에서 꼭 집어서 어디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국토부가 재건축 서울의 아파트 20개 단지를 조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언론에서 지금 뭐 시장 수요나 그다음에 시장 시세를 파악해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반포구의 주공 아파트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추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재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재건축하기 전 시점과 재건축하고 난 시점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초과이익이. 거기서 그 구에 예. 다른 아파트 오른 것만큼은 심지어 더 빼줘야 되는데 이건 예.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거니까. 예. 그거 빼고 나서도 16억이 더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 아파트가 지금 5층짜리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면적이 좀 넓습니다. 옛날 아파트여서 동간 간격도 넓고 그래서요. 흔히 말하는 대지 지분이 좀 많은 지분이 거죠. 많은. 네. 그래서 지금 72제곱미터 시세가 이들 아파트가 한 18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72제곱미터 한 세대당 대지 지분이 56제곱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근처 새 아파트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에 비해 2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네. 대충 뭐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35층 아파트로 재건축을 한다라고 봤을 때
거의 주변 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받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 한 18억 원 정도의 한 채가 더 생긴다. 네. 그러니 초과이익 환수로 보면 이 정도 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내는 분들은 불만은 좀 많더군요. 이게 아직 내 손에 들어온 현금도 아니고 네. 이러다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딱 이 시점에 현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거 대출 받아서 내라는 건가?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하려면 미실현 이익에 네, 대한 맞습니다. 과세는 위헌이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된 뭐 집을 산 게 뭐 1년 전에 산 분도 있고 뭐 5년 전에 산 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데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초과이익 환수를 매긴다는 거는 내가 그 차익과 관련돼서는 다들 다른데 이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이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판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재건축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는 것만 가지고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럼 아파트 가격 빠지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위헌 소송을 하겠다라고 지금 뭐 소송단을 모집하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지금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돼서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요.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 좀 할 말이 많지는 않은 세금이긴 한데 또 아니 자꾸 여기만 오르는데 그럼 오르는 거 방치할 수는 없고 다른 데는 없고 그럼 이거 어떡하냐라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가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면 양도세를 매기는 게 좀 더 강화됩니까? 이것 때문에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군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만은 아니고요. 국내 이제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지분이 좀 많이 한 기업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른바 개인 큰 손들. 예.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이, 그러니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매년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이렇게 세금을 더 내게 하자라는 게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들어 있었고요. 올해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을 팔 때 매각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네. 매각 대금의 11% 또는 매각 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네. 어쨌든 간 대상을 확 넓혔어요. 지금 그전에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던 걸 5%까지 내렸으니까 대상자가 확 늘어났다는 얘기죠. 외국인 투자자 중에 특정 회사 지분을 5% 넘게 가져본 적이 있는 5년간 한 번이라도. 그러면 일단 큰 손으로 보고 네. 그분은 사고 팔고 할 때에 생긴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거나 예. 아니면 차익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일단 판 금액, 네, 판 그렇습니다. 금액의 11%를 내거나 둘 중에 싼 거 받겠다라고 하는 게 세금 제도고. 그렇습니다. 뭐 제도가 바뀌었으면 세금 내면 되지 왜 불만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세금을 낼 때 어떻게 돼 있냐면 원청징수라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한 것 같아 대충 계산을 해서 증권사가 네. 이걸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 떼고 준다 이거죠. 예, 세금 떼고 주는 거고요. 모든 샐러리맨들이 다 그렇게 월급 받지 않습니까? 예, 세금 떼고 받잖아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외국인들이 자진 납부하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원천징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내에 한 기업부터 시작해서 이게 펀드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펀드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조차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파악 자체가 힘든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원천징수를 잘못했거나 했을 경우에 묻는 과징금 그건 이제 증권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복잡한 것 자체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러면 한국에 투자 안 할래라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증권을 거래할 때 거래세라는 걸 또 내거든요. 사고 팔 때.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가 양도 차익 또 내가 번 것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내니까 네. 결국에는 이거는 한국은 왜 두 번씩 세금을 걷어가냐. 다른 나라는 거래세 안 냅니까? 다른 나라는 대부분 양도 차익, 그러니까 번 돈에 대해서만 이제 내도록 돼 있고요. 예, 거래세는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수수료만 낸다 이거죠. 예, 여기에 대한 불만도 지금 외국 투자자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기야 뭐 세금 더 내라고 하는데 환영이 하겠습니까? 네. 구조적으로
이 정도면 한국 시장 투자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수준인지 아니면 세금 좀 올라가는데 기분 안 좋네라는 수준인지는 좀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이동권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지방분권화 개헌과 관련해서 요즘 여기저기서 서명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던데 지방분권화의 장단점은 뭔가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이런 진지한 질문은 저희가 잘 안 받는데 아이템이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로 골랐습니다. 지금 구조는요. 지방에서 그 동네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라 하더라도 일단 대부분은 우리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고 그걸 다시 필요한 지역에 알아서 또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낸 동네라고 하더라도 자기 동네에 도로 하나 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걷어갔다가 안 내려보내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중앙정부가 다시 돈을 내려줄 때도 용도를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낡기는 경로당이 더 낡았는데 유치원 페인트 칠 예산 이렇게 내려오기도 한다는 거죠. 지역 사정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이 돈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했으면 우리가 필요한 경로당 도배했을 텐데 유치원은 아직 쓸만한데 왜 이렇게 내려왔을까 이런 생각이 지방에서는 드는 거겠죠. 그래서 지방 분권을 하면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낸 세금은 그 동네에서 더 쓸 수 있게 해주고 좀 맘대로 쓸 수 있게 해주면 더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될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부자 동네는 주민들이 부자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동네는 세금을 적게 내겠죠. 그런데 그냥 동네에서 거친 세금 그 동네에서 쓴다고 하면 가난한 동네는 안 그래도 이것저것 고치고 손볼 게 더 많을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점점 더 가난한 동네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하면 그런 부작용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이라고 하면 마치 집에서 가장인 아빠가 야 오늘부터는 아빠가 번 돈 다 아빠가 쓸 거야. 너희들도 네가 벌어서 써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기껏 돈 다 벌어다 갖다 주면서 본인은 본인 속옷 하나도 제대로 못 사 입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 아빠가 번 돈이니까 아빠가 쓴다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또 경로당 짓는 데 쓸지 유치원 짓는 데 쓸지는 이 동네를 잘 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지방분권화의 개념인데 좋긴 합니다만 문제는 지방정부들은 도지사, 시장, 군수를 다 선거로 뽑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많은 동네는 유치원은 그러니까 나이 많은 유권자들이 많은 동네는 유치원은 아무리 낡았어도 그냥 방치하고 나이 많은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경로당 도배만 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도대체 유치원이 낡았는지 그 동네는 경로당을 먼저 고쳐야 되는지 제대로 모르는 중앙정부가 무조건 유치원 고치세요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지만 경로당에 표가 더 많으니 무조건 경로당 고치자 하는 것도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분권이 좋은 거냐 아니냐 묻는다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라서 나쁘게 쓰자면 그 어떤 제도도 나쁘게 작동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중앙집권 오랫동안 해봤으니까 지방분권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뭐 크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려면 부자 동네에서 자기들이 낸 세금 대부분 가져다 썼으면 가난한 동네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 답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쓰게 하면 도지사, 군수시장들이 당장 선거에 도움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들만 계속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제어하고 규제할 거냐 이런 대안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진지한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재테크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보험료를 가끔은 덜 내고 싶을 때도 있고 조금 좀 더 내서 더 혜택 받자 싶을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지 좀 배워보려고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청취자 김지훈님께서 재밌는 질문 주셨어요. 네. 6년 전에 연금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네. 그 연금보험이 굴러가는 이자율이 늘 다르더라. 가입할 때는 한 5% 굴러간다고 했는데 네. 요즘은 뭐 2%대 굴러가는 것 같고 그러면 금리가 요즘처럼 낮을 때는 보험료를 조금만 내고 네. 나중에 또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료 많이 내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럴 수는 없냐? 이런 질문이네요. 이거 언뜻 들었을 때 저도
잠깐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거 잠깐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00년대 후반에는 변동금리 상품이라서 네. 매월 보험사에서 공시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번 달부터는 이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드립니다. 매달 바뀝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이자를 적용해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게 되는데 이 금리는 요번 달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여태 납입을 하셔가지고 여지껏 쌓여있는 돈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라서 사실상 이번 달 보험료를 늘리고 줄이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6년 전에 내셨던 돈은 계속 5%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네. 그 돈도 지금은 한 2%대로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하고 보험사가 이게 다르군요. 은행은 3%로 정기예금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때 가입한 거는 예, 시중금리가 어떻게 바뀌든 그거는 반드시 3년 동안은 혹은 그 정기예금 기간 동안은 반드시 3%로 굴려주는데 그렇죠. 보험회사는 매달 바뀌는군요. 매달. 네. 우리 보험회사에 쌓여있는 모든 돈을 이번 달에는 2.3, 네. 다음 달에는 2.2, 예. 그 다음 달에는 뭐 2.7 이렇게. 맞습니다. 옛날에 한 90년대쯤에 판매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고정금리로 쭉 판매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변동금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 맡긴 내 돈 몇 %로 이번 달은 굴러가고 있나 보면 네. 그 달에 공시이율이라고 하나요? 그 보험사의 공시이율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내가 적용받는 내 상품의 공시율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예. 근데 그렇더라도 네.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한 달에 10만 원 내는 보험이라도 예.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자 쌀 때는 안 굴리고 싶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은행에 넣고 싶다. 오늘 이번 달에 발표한 저 보험사의 공시율이 난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럼 이미 많이 부은 그게 내 큰 돈이 저렇게 싼 이자로 굴러가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그건 보험 깨기 전에는 어쩔 수 없으니 포기하고 네. 이번 달에는 10만 원 안 내고 싶다. 아니면 예. 5만 원만 낼랜다. 네. 너무 낮은 이자로 굴러가니까 그거는 안 돼요?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매달 얼마씩 총 몇 년의 기간 동안 얼마의 보험료를 내겠습니다라고 계약을 맺죠. 이게 기본보험료라고 하는데 이 기본보험료를 줄이게 되면 통상 보험사에서는 해지로 간주합니다. 그만큼은 해지한 걸로?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짜리 연금을 가입했는데 이달에는 5만 원 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지껏 냈던 돈도 그냥 절반치가 해지돼서 다 해약한금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10만 원 내기로 했는데 5만 원밖에 안 내면 네. 그럼 여지껏 내셨던 것도 다 가져가세요. 반은. 절반 해지한 거야 당신. 네.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또 이제 수수료를 부과해가지고 반을 돌려주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처음부터 5만 원짜리 보험 가입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경우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번 달 한 달만 5만 원 내겠다는 건데 그렇게 나와요? 네. 대부분의 보험이 그렇고 다만 그렇지 않은 보험들이 그 세액공제용 연금저축 상품 있죠. 네. 그러니까 연말에 연말정산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냈던 돈을 해약 처리하지 않고 네. 그냥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2014년이 되기 전에 가입하신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엔 보험료 줄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줄이기 전에 사업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말에 한 30만 원짜리 연금저축을 가입했는데 네.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아 해서 10만 원을 줄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가능한데. 네. 예. 30만 원에 대해 해당하는 사업비를 10만 원에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부과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30만 원을 매달 보험료로 내면 예. 보험마다 다르지만 요거 사실은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나 3, 4만 원 정도는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떼어가고 네. 그럼 한 6만 원 정도만 들어가서 그 돈이 굴러가는 구조인데 맞습니다. 30만 원 내기고 좀 부담스럽고 해서 난 10만 원으로 줄일래요 줄였는데. 하면 그거는 받아주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매달 4만 원씩은 떼어야 되니까 10만 원에 대해서도 4만 원 띱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2014년부터는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2013년 이전에 가입하신 일부 손해보험 상품 중에 이런 상품들이 남아 있어서 예. 그러면 그런 한두 분의 사람이겠지가 아니라 이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냐면 2013년 연말에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막 하다 보니까 소득공제가 필요하나 해서 부랴부랴 가입을 할 때 예. 그러면 고객님 12월에 한 100만 원 내시고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을 줄이세요. 한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니, 몇 분이 아니라 아니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보통 예를 들면 연말에 한 400만 원까지 최대한 낼 수 있는데 예. 이거 가입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최대한 부을 수 있는 만큼 400만 원을 맞춰서 붓고 네. 다음 달부터 줄이세요. 네. 그게 가능한데 이 2013년 어간해가지고 가입하신 일부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짜리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업 경비가 계속 빠져나가는 상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 이거 문제네요. 네, 이걸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와서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신다. 내가 그런 케이스 같은데라고 한다면 언제 가입하셨는지 그래서 보험사에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보험료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연동해서 퍼센트로 나가는 거냐 네. 아니면 처음 가입했던 사업비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냐. 그랬을 때 만약에 후자인 경우에는 사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연금저축 신탁이라든가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 말고는. 옮기면 사실상 해약 처리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 아니에요? 낼 세금은 세금 페널티 즉 그 세액공제 받았던 거를 뱉어내진 않아도 되는데 그거야 옮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해당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기간을 충족을 하지 못하면 일부 수수료를 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떼이는 게 더 불리한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수수료를 떼이는 게 불리한지는 계산을 해보셔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언젠가 어떤 뉴스를 들으니까 예. 보험을 붓다가 네. 내가 보험이 부담이 되면 네. 나 한 달에 예를 들면 30만 원씩 부으면 나 죽으면 5억 나오는 보험이에요. 예. 라는 게 있다면 네. 30만 원씩 붓기가 너무 힘들다. 네. 그럴 경우에는 15만 원씩만 부으면 앞으로 네. 그러면 그냥 사망했을 때 한 3억이나 2억만 나오는 걸로 줄어들고 네. 그렇게 합의 보고 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럴 때도 매달 떼어가는 수수료는 처음에 30만 원 낼 때 수수료하고 비슷하게 떼어갈까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부분이라 네. 어차피 사망보험금을 그만큼 줄이는 만큼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은 크게 뭐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세액공제 받는 상품 중에 2013년 전에 가입하신 그러니까 네. 2013년 12월 31일 정도까지 가입하신 일부 손해보험 상품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수수료가 그대로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보장성 보험 사망하면 얼마 줍니다. 그 네. 대신 사망보험금을 줄이고 월보험료도 줄입시다 하는 건 그건 뭐 어차피 같이 줄어드는 거니까. 줄이고 나면 수수료는 줄어들어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는 돈이 거의 다 이제 위험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거라서 네. 어차피 사망보험금이 5억일 때 5만 원씩 낸다라고 한다면 1억으로 줄이면 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나 같은 비율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물론 처음에 내가 30만 원 내기로 했는데 네. 그럼 저 친구한테서부터 내가 이제 한 달에 4만 원씩 받겠구나. 보험회사는 그런 기대를 했다가 네. 줄인다고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살짝 서운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럼 서운해야지 그걸 돈으로 받아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개선이 됐으나 그렇게 했으나 네. 그 전에 게 문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배우고요. 네. 더 배울 거 많은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배우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빌려 타는 방법 중에는 렌트카도 있긴 한데 리스라는 게 있죠.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리스 운용사에 매달 돈을 내면서 빌려 타는 건데 이걸 두고 금융사와 소비자 또 자동차 판매 회사 뭐 이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수수료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 얘기 좀 들어볼게요. 워터타임즈 권용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리스를 자동차로 운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자동차를 일단 본인들 돈으로 구입을 하죠. 구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용을 할 수 있게 소비자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게 그 이용료를 일정 부분 받는 거죠. 뭐 렌트카하고 비슷하죠. 네, 동일한 사실은. 개념이에요. 형식이야 뭐 일단 손님이 우리한테 돈 빌려서 손님이 차 사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죠. 네. 그거야 뭐 그림 그리기 나름이고요. 그런데 네. 리스 수수료라고 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스사가 금융상품을 만들면 그 금융상품을 누군가는 팔아야 되잖아요. 네. 이용자에게. 예. 그걸 누가 팔아주냐는 겁니다. 자동차 사러 가면 손님 리스로 사실랍니까? 하면 리스로 설명해 주니까 그렇죠. 자동차 그럴 때 회사 영업사원이 팔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소비자가 직접 리스 이용사를 고를 수도 있죠. 예. 물론 그렇지 않았을 때는 편의상 자동차를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네. 자 이런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이거 이용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대신 팔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팔아주는 거에 대한 일종의 소개료 개념으로 이 금융 리스 회사가 판매자에게 일정 부분 돈을 주는 준다. 거죠. 그게 일종의 수수료 개념인데 이게 한때 좀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예. 운용회사는 많은 상품을 많은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고 싶고 왜냐하면 이자를 수익을 취해야 되니까. 리스 회사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개별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다 보니 이게 경쟁이 치열해져서 한때 수수료가 7%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차값의 7%면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이거 뭐 이런 구조 많죠. 예를 들면 여행사, 그렇죠. 여행사 가이드가 네. 손님들 데리고 네. A 면세점 가느냐 B 면세점 가느냐에 따라서 면세점들은 희비가 엇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A 면세점으로 데리고 오시면 손님 한 분당 저 가이드한테 얼마 더 드릴게요 하는 네네. 치열한 리베이트 경쟁이 네. 당연히 여행업계에서는 당연히 있죠. 면세점들이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근데 결국은 그 대부분 비용을 그걸로 소비자가 쓴다는 거 부담하는 아닙니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수수료 나가는 돈이 네. 결국은 리스 이용료에 금융회사는 손해보지 않으니까 그럼요. 다시 예. 얹어지고요. 그럼 소비자가 부담이 늘어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하나 나옵니다. 대부분 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니까 네. 그 리스 이용료가 사업 비용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즉 수수료가 올라도 그게 다 비용 처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본인은 절세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걸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게 추가로 나가는 비용이 공제가 되면 안 나가도 될 돈 같은데 나가서 세금을 덜 내는 거니까 이건 탈세다라는 논란이 여기서 맞서게 되는 겁니다. 가격 저항이 없다. 어차피 이거 회사 돈이니까 이런 그렇죠. 생각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여행 간 사람이 네. 가이드가 추천해준 면세점 가면서 네. 아이 뭐 다 가이드가 뒤로 받은 돈 다 이거 가격에 얹혀졌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거 어차피 이 돈도 회사 돈인데 이렇게 그것도 비용 처리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논란이 생기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때 이게 수수료가 너무 올라가니까 소비자 부담이 좀 증가한다. 그게 네. 뭐 꼭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일부 부담을 가진 분들이 생겨서 이게 좀 정리가 좀 됐는데 이제 그때 정리가 된 게 뭐 잘 익히 아실 겁니다. 국세청이 몇 가지 요건을 만들었었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용 자동차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1,000만 원은 관련 비용 인정하되 추가 비용은 운행기록부 작성해야 그 근거에서 비용 처리해 주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리스 이용이 잠시 주춤하긴 했는데 그래도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리스는 꾸준히 증거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조금 달라진 건데 일단은 이렇게 됐습니다. 금융 리스 회사는 어쨌든 이 상품을 계속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개별 영업사원에 맡기지 않고 그 영업사원이 속한 판매 회사랑 네. 손을 잡고 그 판매 회사가 자동차를 한 대 팔 때마다 수수료 1%를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네. 또는 약속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뭐냐면 정작 이 상품은 내 개인이 내가 파는 건데 예전에는 이걸로 회사 가져가니 손님이 이렇게. 오시면 A 리스 회사, B 회사, C 리스 회사 있는데요. 네. A가 좋아요. A 하세요라고 그렇죠. 하면 A에서 바로 사원한테 돈을 줬는데 네. 지금은 영업사원이 소속된 회사에서 야, A사라고 지정을 해버린 거죠. 우리는 B만 팔아 네. 해서 그냥 B 보여드리고 네. 영업사원은 받는 거 하나도 없고 네. 영업사원이 소속한 회사가 B로부터 1%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네. 그 리스 상품이 또 리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판매 회사는 이게 하나의 큰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은 판매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일부에서는 판매사가 일괄적으로 수수료 받는 게 낫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에 개별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금융상품 판매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이 넘었던 이유도 결국은 이제 영업사원과 금융사가 지나친 경쟁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그 부담은 다 결국은 소비자 몫인데. 그러니까 1% 정도만 그 자동차 파는 영업회사가 떼어가는 이 구조가 네. 영업사원 개인이 소비자들한테 이런 거 추천해주고 뒤로 7%까지 받던 그렇죠.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받아가는 것이니 네. 소비자 입장에서 결국은 부담이 줄지 않겠냐 이 말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리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거 비용 처리해서 나는 세금을 적게 내는데 네. 그 수수료가 비싸든 싸든 나에겐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회사 돈인데 그래도 자기 돈처럼 생각해야지. 네. 어쨌든 뭐 이게 자동차 판매 현장에서 상품 부해가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대상보다 판매 회사 또는 판매자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금융사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겠죠. 네. 이제 소비자가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또는 비용을 줄이려면 네. 지금은 소비자들이 일일이 다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수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그러다가 생각이 이제 리스 회사들이 아우 도대체 뒤로 주는 돈 너무 많이 나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TV 광고도 하고 라디오 광고도 하면서 그렇죠. 자동차는 어디서 사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리스는 무슨 리스 회사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겠네요. 최근에 렌탈 회사들이 네. 홈쇼핑에 나와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리스 회사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그 상품을 현장에서 소개하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소비자들이 굳이 인지를 많이 하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해도, 것보다 그쪽에다가 수수료를 주는 게 마지막에 사인할 때 저 여기다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찍어주시고. 효과적이니까 이제 자꾸 이제 판매회사 쪽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그렇게 경쟁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요즘은 리스나 렌탈로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져서 네, 개인들도 많아졌습니다. 예, 많아졌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그냥 할부로 살까 현금으로 다 살까 이것만 고민하면 됐을 때는 네네. 그냥 그거는 동네 영업소에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다들 이제 거기로 갔는데 리스나 렌탈은 이거 이자율에 따라서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요. 똑같은 차를 결국 내가 타게 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비교해주고 또 서비스해주는 중간에 수수료는 받겠습니다만 네. 그런 회사도 많더군요. 인터넷 많아요. 찾아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검색 한번 해보시면 뭐 리스 살까 렌탈 할까 검색해 보시면 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이제 광고로 뜨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그겁니다. 그 계산하는 방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가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리스를 하든 렌탈을 하든 동일하게 비용 처리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렌탈하는 거에서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또는 나는 오히려 렌탈이 좋아. 왜냐하면 LPG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기름값 좀 저렴하게 나는 그래도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사실 어느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사람마다 처한 입장과 조건에 따라서 네. 분리가 정해지니까 이게 단정지어서 이게 나 또는 이게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리스나 렌탈로 구입하실 거면 네. 비교를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리스 많이 회사들 해봐야 다 돌아다니고 렌트카 회사들 다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서 뭐 사시렵니까? 그래서 차종만 정해주면 리스 회사 10개에 한 달 이용료는 이렇게 나오고 네. 장기 렌트카면 몇 개 회사에 한 달 이용료는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얘가 제일 싼데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알려주는 네.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많이 나와 있죠. 네, 그걸 연결해주면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네. 또 이제 수익으로 잡히게 되니까요. 예전에는 그냥 자동차 팔 때는 자동차 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결국은 이게 소유보다 이용의 가치가 더 높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제 굳이 소유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결국 리스와 렌탈 시장을 키운 가장 큰 배경이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를 모두 해줬으니까 굳이 소유하는 것보다 그냥 이용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게 된 계기가 이렇게 시장을 키운 배경인 거죠. 네. 뭐 요즘 정수기도 그렇고 뭐 침대 매트리스도 그렇고 전부 다 리스 뭐 렌탈 하는 경우 많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리스나 렌탈도 끝나잖아요. 일정 기간이. 네. 그러면 그걸 사라고 합니다. 권유를 많이 해요. 사실상 할부죠. 네, 그렇죠. 네, 남은 잔금 그냥 할부로 추가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해요. 이러나 저러나 다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거긴 한데 아무튼 잘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삽시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2월 3일에 있는 경제 콘서트 혹시 참석하실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오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8억 4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시행이 보류됐다가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부동산 제도 중에 하나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지요. 국토부가 서울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20곳을 대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대강 계산을 해봤는데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 7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은 8억 4천만 원까지 내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8억 4천만 원이면 뭐 웬만한 아파트 값보다도 더 비싼 금액인데요.
자, 이 돈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을까 좀 살펴봤더니 재건축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재건축 때문에 오른 금액의 절반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의 평균 상승률보다 바로 그 재건축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을 때 그 더 많이 오른 상승분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 50%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억 원을 부담금으로 내는 집은 그 동네 다른 아파트보다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최소한 16억 원 이상 더 올랐다는 뜻인데요. 재건축 부담금 내려면 참 부담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자, 재건축 아파트 값이 정말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올랐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예,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뉴스는 뉴스 따라잡힐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보험들 다들 가입하고 계시죠? 보험료를 조금 더 내거나 조금 덜 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재테크 시간에 이 문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요즘 지방분권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지방분권화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이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 오랜만에 경제 콘서트를 준비 중입니다. 시간은 다음 주 토요일 얼마 안 남았네요. 2월 3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3시부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 세 분은 모시고 올해 2018년의 자산시장 흐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콘서트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 홈페이지 경제 콘서트 신청란을 만들어 뒀습니다. 참가 신청을 거기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 1월 22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전해드린 뉴스 중에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과 관련돼서. 네. 그래서 재건축 허용하는 연수를 10년 정도 더 늘려서 30년에서 40년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안전진단과 관련돼서도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주말 사이에 올해부터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재건축 시장에 시행이 되는데 이거 국토부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8억 원이 넘는 환수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 이제 경고 사인을 보낸 거죠. 그러니 재건축 시장에 들어와 봐야 이 이익 낸 거에 대부분 네. 세금으로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뛰어들지 말아라. 일종의 이런 경고 사인을 보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부동산이 워낙 세금이 많아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반 이상 세금 내야 되니까 차액에 그거 내고 나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는 없는 시장인 건 맞는데 네. 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사놓으면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대출을 가득 혹은 전세를 끼고 내 돈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금으로 많이 내더라도 내가 넣은 돈 대비 투자 수익 생각하면 야, 이런 데는 역시 없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그래서 되는.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하필 왜 이런 데가 궁금한지 몰라도 8억 4천만 원의 부담금을 내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고 이 말은 재건축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다 그냥 오른 건 빼는 거니까요. 네네. 재건축했기 때문에 오른, 즉 다른 동네보다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16억 원이나 더 오른 이런 아파트가 8억 4천만 원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여기가? 국토부에서 꼭 집어서 어디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국토부가 재건축 서울의 아파트 20개 단지를 조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언론에서 지금 뭐 시장 수요나 그다음에 시장 시세를 파악해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반포구의 주공 아파트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추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재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재건축하기 전 시점과 재건축하고 난 시점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초과이익이. 거기서 그 구에 예. 다른 아파트 오른 것만큼은 심지어 더 빼줘야 되는데 이건 예.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거니까. 예. 그거 빼고 나서도 16억이 더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 아파트가 지금 5층짜리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면적이 좀 넓습니다. 옛날 아파트여서 동간 간격도 넓고 그래서요. 흔히 말하는 대지 지분이 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72제곱미터 시세가 이들 아파트가 한 18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72제곱미터 한 세대당 대지 지분이 56제곱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근처 새 아파트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에 비해 2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네. 대충 뭐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35층 아파트로 재건축을 한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증권회사나 이런 곳에서 벤처기업들의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뭐 신용대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플러스를 주겠다. 뭐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래도 안 떼어야 되는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주택담보대출에서 떼이지는 않잖아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뭐 1억 돈 빌려줬어도 실제로 집 가치는 한 1억 5천 이상은 되는 집들한테 빌려주니까 안전한데 기업들한테 빌려줬다가는 항상 무슨 일 생기니까요. 큰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3분의 1이 이자도 못 갚고 계속되고 있고 그거의 절반은 10년째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네. 이거 빌려주기도 어려울 것 같고 현장에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취지는 어떤 건지 이해는 되네요. 그래서 은행 쪽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위험자산, 그러니까 뭐 워크아웃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돈을 많이 빌려줘라라고 강요를 해도 사실상 은행은 하기 힘든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도리어 아까 뒤에 얘기했던 증권사라든지 이런 곳은 모험 자본에 투자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런 기업에 더 투자하고 위험 자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열어주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거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적용되면 바로 은행 가면 대출 받기가 좀 어려워지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일단은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은행들은 수익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을 좀 안전적인 자산 쪽으로 대출을 많이 늘리던 상황에서 기업적으로 대출을 좀 해줘야 되고 더군다나 예대율 조정을 하게 되면 예적금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도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한시적으로 갑자기 같은 은행들 여러 은행들이 예적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자산 쪽으로 좀 많이 자금이 흘러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아무튼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좀 오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 대출이든 신규 대출이든. 예적금 금리도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어 그게 보입니다. 오르면, 경쟁을 하게 되니까요. 그게 오르면 예. 은행들의 조달 원가가 올라가고 기존 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게 은행들의 조달 원가가 올라가면 그게 같이 올라가는 코픽스가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존 대출,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율도 올라가겠죠.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예상액을 계산해서 공개했는데 네. 이거는 각자 알아서 내면 되는 건데 왜 정부가 이거를 계산해 줬을까? 이것도 궁금하긴 하더군요. 시장에 일종의 경고 사인을 한 번 더 보낸 거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요. 가져갑니다. 내야 됩니다. 이거 뭐 예. 집값 오르는 거 대부분 다 토해내니까 조심하세요. 이 말 하려는 거죠. 예, 지난주다가 예대율을 그 위험도를 높이게 된다라고 하면 저축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예금 같은 걸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예금 받은 만큼만 대출해 주라 이런 법이 있는데 예, 은행들은 장사하려면 대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대출을 많이 하고 싶은데 가계대출은 100만큼 했으면 넌 115 한 거야 라고 간주를 해주겠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기업대출은 100만큼 했으면 85만 한 걸로 간주하는 거니까 기업대출은 하면 할수록 생각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고 가계대출은 해놓고도 금방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렇습니다. 왜 이런 기업들한테 대출 좀 많이 해주라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택시장은 잡으려고 정부가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네. 주택시장이 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건 좀 제어를 하고 싶어하는 게 정부 입장이고 네. 경기가 그리고 급하게 안 좋아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가계대출 쪽이거든요. 근데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또 주택 관련 대출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택 관련 대출을 좀 줄이려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가계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위험도를 조금 가산해서 보겠다. 대출 조이겠다는 그런 걸로 정책이네요. 뭐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시 기업 대출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기업들한테 대출 안 해준 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금을 회수하기가 이자를 받고 자금을 회수하는 게 위험도가 가계대출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은행들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한 자산으로 가계대출을 보고 있거든요. 기업들은 한번 사고가 나면 금액도 크지만 아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생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어려운 기업들에 대출하는 걸 기업들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꺼리게 돼 있죠. 너무 안전적인 쪽에만 이제 대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쪽을 조이고 이쪽을 좀 열어주면 가게에서 기업 쪽으로 돈이 좀 흘러들지 않겠냐라는 구상인데
도리어 가게만 줄고 기업으로 아예 돈을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안을 더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하면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것과 기업 대출을 할 때 위험도를 많이 줄여주겠다라는 것들이 좀 들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워크아웃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살아나도록 하는 제도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워크아웃이 신청되고 받아들여지면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은행들이 이 부분도 지금 거의 대출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기업에 대출을 하게 되면 이걸 자산 건전성 분류라고 하는데요. 고정이하 여신이라 그래서 부실 채권 비슷하게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고정이하 여신으로 안 보도록 하겠다. 뭐 이런 규정도 지금 넣었고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아침에 나온 경제 뉴스들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계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은 네. 이제 정부가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뉴스가 있네요. 예. 은행들의 이제 건전성을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예. 정부도 하지만 뭐 글로벌하게 은행들은 이제 건전성 지표라는 게 있어서 BIS 비율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은 항상 건전성을 유지해라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런 비율에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어떤 위험도를 조금 높여서 네. 가계대출을 좀 잡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얘기는 꼭 부동산 시장만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은행들이 그냥 손쉽게 주택담보대출만 하지 말고 기업 쪽에 좀 대출 좀 해줘라. 어려운 기업들에 대출하고 앞으로 좀 생산성이 많은 곳에 대출이 좀 흘러갈 수 있도록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예. 취지에서 한 것인데요. 방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가 60%를 초과하는 걸 이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네. 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 BIS 비율 산정 시에 위험 가중치를 지금은 35에서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걸 70% 정도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뭐 가계대출하면 위험도가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위험도가 올라가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기 자본을 더 넣어야 되니까. 예.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러면 가계대출 많이 해주면 우리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대율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예금하고 대출의 비중을 이렇게 서로 나눠서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예금을 많이 받았고 대출은 예금을 받아서 얼마나 해줬는지를 보는 비율이 있는데 이 예대율 산정에 있어서도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은 불이익을 좀 받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대율에 지금까지는 뭐 가중치라는 게 가계하고 기업대출하고 사실 가중치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위험 가중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대출 그러니까 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주겠다라는 거고요. 가계대출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115 정도로 위험도를 이제 가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은행은 또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100%로 예대율을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은행에서 예금을 1을 받았으면 대출도 1 정도까지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이상이 돼버리면 예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하게 되면 이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가계 쪽에